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최강한 팔을 뚫고 저희 영화 외계인 2부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한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QR코드로 오늘 그 GV 때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늘은 좀 이 방식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 다운받으셔서 오픈 채팅방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질문들을 적어서 활발하게 좀 참여해 주시면 이따가 우리 유성환 감독님께서 꼭 보시고 또 재밌는 질문들 같이 이렇게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은 퇴장식 때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마련한 굿즈를 좀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럼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럼 제 얘기는 빨리 각설하고 여러분들 영화 보시는 것들 우리 스페셜 토크 유승환 감독님과 최동훈 감독님 또 염중아 배우님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승환 감독님과 최동훈 감독님, 염중아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하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외계인 2부 관객과에 대한 사회를 맡은 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외계인 2부 연출을 맡은 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렇게 외계인 2부 너무 재밌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2부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만들려고 이 긴 시간을 최동훈 감독과 이 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이렇게 했었구나 싶어서 그 얘기에 퍼즐이 막 하나씩 맞출 때마다 쾌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흥분해서 이 시간을 되게 기다렸습니다. 우선 이 두 분이 이제 GV 하는 첫 GV시잖아요. 이 최동훈 감독님과 염정아 배우께서 이 두 분의 GV 하시는 이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GV 하시는 소감? 저는 이분하고 영화를 3편을 찍었는데 GV는 처음 해봐요. 맞아요. 특별히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아니, GV 할 만한 사이즈의 역할을 제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영화에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범죄 재구성에서 얼마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전업 씨는 2009년 겨울에 개봉을 했는데 그 해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눈을 뚫고 와가지고 아바타를 보시는 GV를 할 새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출산, 둘째 출산을 그때 못했어요. 아니 지금 전우치 말씀하시니까 전우치도 다 보셨죠? 네. 그 전우치에서 보시면 그 염정아 배우님이 그 영화 속 영화 배우로 나오시잖아요. 그 약간 무슨 그 인도 사람 같은 옷을 입고 막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임수정 씨를 보고 너는 누구니 그거 하시는 대사를 보면 약간 지금 생각해보니까 흑설의 캐릭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일반 분들이 염정아 씨가 워낙 연기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드라마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는 자꾸 염정아 씨가 볼 때마다 괜히 웃기고 그리고 이분이 희극 연기를 잘하는 걸 꼭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러 인도가 아니라 태국 의상을 입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의상을 입히기 위해서 그 여행 광고를 찍는 곳에 전우 씨가 난입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 여배우를 데리고 가는 거고 그래서 막 치마가 타이트해가지고 이렇게 막 치마 보폭도 막 안 나오고. 근데 그때 이제 둘째 그래서 컷 오케이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가셨어요. 정말 근데 이번 외계인에서는 치마도 이제 훨씬 뛰기 좋은 폭의 치마고. 근데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와이어에 필요한 장비들을 다 입었고 거의 하루 종일 그 있었던 그 뭐라 그랬죠?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밀수 현장에서
그렇게 외계인 2부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재밌길래 그래. 그리고 자 근데 그렇게 하시고 완성본을 보신 느낌이 어땠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어서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아니 안 재밌을 수가 없죠. 그렇게 헬스클럽에서 때려부시고 그러면서 아니 그 연배우님은 처음에 이 대본을 받으셨을 때 어떤 점이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먹게 했었나요? 아니 그냥 읽기 전에 나는 그냥 하는 거. 네. 왜? 최동원 감독님이 하자고 하니까. 저는 시나리오 주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시나리오를 주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그 두 신선이 글로 읽으면 그러니까 상상이 잘 되지 않고 실제로 신선을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나리오 드리고 난 다음에 한 3, 4일 만에 하겠다고 해서 읽기도 전에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고 읽기도 읽으신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읽었단다. 근데 최동원 감독님 현장은 항상 먼저 연기를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력이 되게 예, 좋으시죠? 걱정을 잘 안 하고 가요. 감독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겠지. 유소연 감독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연기는 직접은 안 하세요. 저는 안 하죠. 네. 실제로 영화에 출연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프로 연기자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는 연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까 얼핏 이제 과거 두 분이 이제 새 작품을 같이 하셨다라는 이제 이 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올해가 2024년이니까 범죄의 재구성이 정말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 범죄의 재구성은 4월달에 개봉을 했는데 맞아요. 유소연 감독님의 그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 3월에 개봉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기억이 잘. 범죄 재구성 하기 전에 극장에서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 걸려 있고, 저희가 이제 막 맞아. 3월에 네, 마케팅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보러 갔었는데, 와 이걸 만든 감독은 좀 약간 이상하고 묻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아라한 장풍 대작전 같은 영화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되게 개성적이고 너무 재밌고 새로운 시도고 막 그랬었어요. 얘기 흐름이 바뀌어서 지금 맥을 놓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두 분이 이제 그 20년 전에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치라는 작업을 중간에 하셨고 이제 몇 개는 하셨는데 감독 최동훈이 바라보는 배우 염정아의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 염정아가 바라보는 감독 최동훈의 과거의 최동훈과 현재의 최동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에 만나서 두 분 다 이제 청년 시절에 만나서 지금 서로 중견에 자기 분야에서 다 일가를 이룬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저는 감독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로는 정말 그냥 대학생 같았거든요. 그때 이미 30대셨는데도 약간 대학생 같은 느낌을 주는 외모를 가지셨었고 되게 똘똘해 보였어 사람. 완전 안경도 이렇게 똑똑해 보였어. 그랬는데 현장에서 이제 연출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젊은 감독님이 이제 연출을 하시니까 사실 어떨까 걱정 반 뭐 이렇게 기대 반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시원시원하게 뭐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답도 너무너무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디렉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와, 이 사람 천재인가? 뭐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보신 모든 분들이 다 최동원 감독님의 영화를 그 이후에도 계속 좋아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님이 되시기까지 이 머리는 전우치 찍으면서 하얘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2004년에 염정아 씨가 처음 사무실에 온 날을 기억하는데 일단 뭐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제가 원했던 건
그 씬의 느낌을 한 번에 이렇게 싹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씬을 분위기를 바꿔주고 아니면 그 씬을 장악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우랑 교감을 되게 잘하는데도 그 씬의 공기를 자기가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집중력이 너무 좋으시고. 그 빨리 잊어버리시죠. 아 그렇죠. 네. 순간 몰입을 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는. 그렇죠. 자세한 걸 물어보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외계인을 찍을 때는 그 간단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신선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선은 그러니까 무기 제조업자이고 그리고 마치 그 동네에서 매일 창밖을 보고 있는 할머니 같은 저놈은 왜 우리 동네에 나타났지? 뭐 그러면서 계속 남을 관찰하고 참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등장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했더니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달라진 점이 뭐냐고요? 다르게 느껴진 점 아니면 한결같다 이것도 좋고. 아 저는 제가 정아 씨랑 세 번을 했지만 외계인에서 가장 그 염정아 씨가 가지고 있는 코미디적 기질이 제일 잘 발휘된 것 같고 그 실은 저희가 그 이전에 도청이라는 영화를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염정아 씨를 악당으로 쓰고 싶었어요. 굉장히 서늘한 악당으로 쓰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개봉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 염정아 씨가 감독님이 자꾸 나를 코미디 역으로만 써.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한국 영화사에 남을 거대한 악당을 하나 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아 씨의 그 연기 세계가 되게 넓다고 생각해요. 아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른 작품들을 많이 보셔서 그렇게 생각할 테고 밀수에서는 진짜 정아 씨 연기를 보고 저도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제가 암살을 찍기 전에 유정환 감독님이 베를린을 찍었어요. 근데 베를린에서 제가 전지현 씨를 보고 되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유정환 감독님하고 전지현 씨의 베를린이 제가 암살을 찍을 때도 되게 깊은 영향을 줬거든요. 밀수를 보면서도 염정아 씨가 하고 있는 게 관객들과 교감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분노하고 막 그런 화가 많은 역할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밀수의 분위기가 즐겁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지만 염정아 씨가 밑에서 그걸 다 잡아주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밀수 작업하면서 우리 연배우님의 어떤 집중력이랄까 이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항상 분위기를 유쾌하게 유지하시면서 동시에 심각한 장면을 찍을 때 정말 순식간에 확 변해가지고 그 장면에 몰입해서 그러니까 마치 그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해놓고 오케이를 받는 순간 또 싹 와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고도의 사기술에 말려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순간 몰입한 상태의 단순히 집중도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진실한 어떤 순간들이 나와서 항상 그것이 신기했는데 제가 그냥 저의 느낌은 현장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는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 그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 없는 사람? 제가 볼 때. 근데 이 영화에서도 저는 이 영화에서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신기하고 사실 감독으로서 되게 부러웠던 것이 이 외계인 속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이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세계를 믿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필이 부는 대로 이렇게 막 따라하라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손 커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이거를 진심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우리는 아무리 가상의 세계를 만든다고 해도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안에서의 현실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이거에 부딪히는데 배우들이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이걸 그냥 이건 뭐 가짜고 굴한데 뭐 하는 순간 이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배우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그 두 신선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연배우님의 힘이 아닌가. 그런 어떤 편견이 없는 것. 내가 선택한 이 세계를 순수하게 믿고 그냥 이것은 내가 연기하는 동안 실제 하는 세계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켜볼 때.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렇게 이 대단하신 두 감독님 사이에서 이런 칭찬 듣는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가운데 두고 욕을 할 수 없어. 저런 사람인데. 막 땀이 삐질삐질 나네요. 너무너무 막 칭찬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외계인 얘기 이제 계속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 자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외계인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발점, 뭐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직접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최동훈 감독님 사무실에 놀러 갔을 때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그 메모들이 막 적혀서 제가 그 방을 딱 가니까 그 화이트보드 확 뒤집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내가 거기서 뭔가 뭐 외계 뭐 막 이런 걸 봤어 단어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숨기는 거지? 그렇게 확 뒤집었는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1부 볼 때도 그렇고 2부를 보면서도 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엄두가 안 나는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연배우님이 배우로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배우로서 저 만약에 어떤 작가가 저한테 이 시나리오를 저한테 연출 의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와 이게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이 세계인가? 이 영화를 보고 되게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길을 찍으면서 진짜 개고생했겠다 싶은 생각들이 막. 그러니까 감독들은 알거든요. 저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 뭐 그만두네 안 그만두네 막 이러고 막 그랬을까 현장에서. 그렇죠. 6년 전에 이제 시나리오 첫 줄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암살을 끝내고 난 다음에 좀 번아웃 같은 게 왔었어요. 제가 암살을 정말 찍고 싶어 했고, 타짜 이후에부터 암살을 찍고 싶어 했는데, 암살 찍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살을 찍고 나니까 내가 뭘 찍어야 됐지? 뭘 찍어야 나 자신도 즐겁고 관객분들에게도 자 이게 이제 새로운 세계의 영화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가 정말로 종료 한가운데 UFO가 탁 세로로 박히고 과거의 사람들이 시간의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그들과 싸운다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전우치의 영향도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40대였기 때문에 아직 체력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노동이 큰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암살과도 전혀 다른 뉘앙스의 영화를 찍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암살 2를 찍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써서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찍으려고 그래? 라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유승환 감독님하고 저하고 같은 촬영 감독을 공유하다시피 하는데 미술 찍었던 최영환 촬영 감독이 그 시나리오를 보더니 저를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이건 못하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주는데 그렇구나. 이게 찍기 어려운 영화구나라는 걸 점점 알고 찍으면서도 점점 알았죠. 20년 전에 제가 아란을 찍을 때 최원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죠. 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거. 근데 뭔가 좀 새롭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걸 이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준다는 관객들이 보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느낌은 어떨까 그런 호기심도 되게 컸고 그렇게 시작된 영화입니다. 아니 이 영화는 장르 영화 그리고
이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관객분들한테는 너무나 큰 선물 같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담겨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숨은 그 대중문화의 코드들이 이를테면 그 최동 감독님의 그 아주 전매 특허 같은 그런 이렇게 고전 범죄 영화들의 향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무협 영화와 그리고 그 사이파이 영화들. 그러니까 저는 그 입에서 이렇게 이 외계 생명체들이 막 오고 갈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미국의 그 B급 SF 영화인데 그 히든이라는 영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막 히든 생각도 나고 그런 막 잘 모르는 그런 숨은 비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한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이한의 집에 보면 그 만화책들과 막 여기 있는데 거기 그 만화책 중에 주먹대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흑설이 이렇게 막 그 손 뻗고 하는 그 장면들 막 이런 것들이 와 이거는 정말 대중문화를 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구나. 그 기차 위에 그리고 최동 감독님이 약간 그 예전에 타짜 찍을 때 기차 장면을 찍고 그 남자라면 기차죠 하고 막 그 자랑했었던 생각이 나. 그때 분명히 기차 액션을 드디어 찍었다고. 근데 그 우리 세대는 예전에 막 그 장면 보면서도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도 기차 장면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저희 세대는 더 오래전에 고전 영화들이 뭐 북극의 제왕이나 프랑크 시나트라 탈출 특급 같은 영화. 막 그런 영화, 그러니까 그 옛날 영화들 보면 그렇게 기차에서 싸워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 기차 장면을 보는데 그 타짜에서도 기차 액션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 감독이 정말 그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이거를 펼쳐내기 위해서 판을 막 여기까지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까 이 무대 뒤에서 유승환 감독님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차가 전복되는 건 어떻게 찍은 거야? 그래서 기차가 전복되는 건 배경만 찍고 100% 다 CG로 만든 거고요. 대신 어려운 건 기차가 막 전복이 될 때 두 명의 신선이 기차에 매달려서 막 하다가 조우진 배우가 딱 먼저 매달리고 그 다음에 정화 씨가 기차에서 튀어나와서 조우진 배우 다리를 잡고 있다가 둘이 이렇게 하고 날아가는 장면인데 그런 걸 찍는 게 어렵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차를 직접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굴이 보여야 되고 아주 빠르게 날아가야 되는데 근데 염정아 씨가 와이어 탈 때 불안불안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와이어 매달리실 때? 하루 종일도 탈 수 있었는데.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은 탈 수 있죠.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재밌거든요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서. 근데 그 염정아 씨 날아가는 장면 찍을 때 정말 너무 불안불안해가지고. 떨어질까봐? 아니 그러니까 연기 못할까봐? 인생의 상처로 남을까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차 외부 장면은 다 세워놓고 이제 블루 앞에서 찍었는데 그 두신선이 막 도망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기차에서. 그 기차는 정확하게 양이 2량이에요. 도망갈 때마다 저희가 그 안에 내부 짐들을 다 바꿔서. 근데 관객분들은 그걸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걸 찍고 다시 짐을 다른 걸로 바꿔서 넣고 다시 또 도망가는 걸 찍고 그렇게 찍었죠. 아니 이번 영화에도 보면 이 최동훈 감독님 특유의 이 대사 맛이 너무 좋잖아요. 그 말 맛이.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1, 2부에서 정말 멋들어진 표현이 그 이한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천둥 쏘는 처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한을 여기로 데려다 준 그것은 또 썬더고. 근데 저는 천둥 쏜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너무 폼나고 되게 멋들어진 표현이란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계속 감탄했는데 그런 천둥 쏜다라는 표현 같은 것들은 어디서 대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밤에 안 풀리면 공원을 걷다가 나오는 거긴 한데
이게 저도 공원을 걸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정말로 그 외계인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게 탈옥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요괴라고 부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도 믿기 힘든 것들은 과거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었을 테고, 뭐 광해군 시대에 UFO가 나타났다는 그런 그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지만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쓸 때 떠올렸던 첫 번째 장면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문을 딱 열면 고려시대인데 거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다 쳐다보는 뭐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그러니까 암살에서도 보면 그 웨딩드레스와 라이플의 조합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고려시대의 복장에 전자시계, 권총, 여자의 코스염, 뭐 이런 조합들.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최동환 영화에 언뜻 보이긴 하지만 이번 영화에 아주 전면적으로 그냥 확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 이전 영화에서도 뭔가 좀 펼치고 싶었는데 뭔가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본격적으로 확 이런 조합들을 확 펼쳐서 하는 거, 이 상상력은 또 어디서 나온 건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 안에서는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진짜로 한국의 그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볼 때마다 언제나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단위세운경은 존재하고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이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 미스테리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지만 거기에 너무 가느다란 선이 몇만 개가 그어져 있는데 지금의 기술로도 그 선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신선을 생각하면서 무기를 뭘로 만들까 매일 부적 대백과 사전을 보기도 하고 예전에 무슨 출토된 칼 같은 거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단세문경 같은 걸 생각하고 염정아 씨에게 좀 더 리얼한 연기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단세문경은 고조선 시대로 추정되는데 여기 이런 가느다란 선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단유 막 얘기하면 염정아 씨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안에 손을 넣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넣고 CG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팔이 얼마네요? 이만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는 너무나 많은 자세한 뒷얘기나 너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오히려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참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거 상상의 세계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 안에 총알 개수는 계속 궁금했어요. 대체 몇 발 있는 것인가? 이 안은 대략 한 60발 정도의 총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또 그런 걸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에 준비를 하고 계셨군요. 어떤 분들은 왜 총이 2개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부에 보면 총이 2개가 경찰차 안에 떨어져가지고 어린 양이 그걸 주워 담아요. 그리고 일부는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총을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제 일부의 마지막에 보면 그 리볼버를 챙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알도 필통에 있는 건데 그 필통에 있는 게 대략 한 20몇 발 정도 돼요. 그러니 그 안에서 다 된 거죠. 해결됐어요. 최동훈 감독님 각본은 대사가 이미 아주 찰지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최동훈 감독님의 디렉션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 디렉션이 지금 리허설한 것을 뭐 이렇게 1분만 줄여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막 속사포 대사가 난무하고 예전에 이제 여기 계신 젊은 관객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어렸을 때
만담이라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그 장면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거의 랩하듯이 대사를 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최동원 감독 영화 보면 약간 그 이 만담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우왕이 자왕이의 그 대사. 장소팔 고춘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장소팔 씨 어디 가세요? 소 팔러 가요. 고춘자 씨 어디 가세요? 고추 팔러 가요. 뭐 이런 식의 만담. 근데 그걸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배우에게 다 말을 빨리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네. 근데 자 그런 배우의 입장에서 그 되게 그러니까 최동원 감독의 시나리오들 그 최동원 감독의 대사를 연기한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 생각도 나 나던가요? 그만해야 되나 막 할 정도로 그때 힘들었어요. 밀수는 안 힘들었습니까? 밀수는 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말을 이렇게. 밀수 하기 전에 수영을 하셨어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게. 여기 안 힘들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말을 빨리 전달한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2부에서 이제 오늘 보신 영화에서 저희 주막신이 있거든요. 주막에서 무르기를 만나가지고 뭐 혈자리가 어떡하고 이러고서 애를 막 정신없게 만드는 다음에 하는 대사가 있는데 와 그때 조우진 씨하고 저하고 정말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들일까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 건 왜냐면 저는 보통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바로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그 극화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되게 애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보기 싫어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느리게 말을 하면 이제 편집할 때 그쵸. 네, 애를 먹고 아니 근데 이게 그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배우가 말을 빨리 한다는 게 사실은 이 그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막 흘러가는 것들이 그 객석에서 들을 때는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뭐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들을 때가 있는데 최동 감독 영화는 그러니까 대사들을 되게 많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신기해요. 이렇게 보면 대사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한때 그 흉내를 내봤었거든요. 현장에서 좀 대사를 빨리 해달라고 했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나는 왜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정원 스피드를 하세요 뭐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밀수 보니까 박정민 씨 엄청 대사 빠르게 하던데. 걔는 빠르게 할라이죠 지금.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저는 그 배우가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딕션이 되게 좋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 감독님 영화의 배우들이 딕션이 굉장히 좋은 배우들인 거예요 보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 보면 제가 시나리오를 잘못 썼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맞지 않는 말인데 써놓거나 이제 그런 건 그 대사 리듬에 맞게 바로 다른 단어나 문장을 고치고 그렇죠. 제가 왜 최 감독님의 디렉션이 진짜 신비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연배우님도 계시지만 최 감독님하고 영화에서 그 스태프나 혹은 배우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동료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집합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김기천 선배님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김기천 선배님의 대사 속도를 이렇게 만드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마술이다. 개똥이로 나오시는 네. 선배님. 혹시나 삶이 힘들고 지치신다면 짝패를 유수환 감독이 만든 짝패를 보시면 거기에 김기천 선배님, 그러니까 김기천 배우분이 목욕탕에서 슬리퍼를 신고 발을 자르네, 어딜 자르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말 그분 천재예요. 짝패라는 영화에서는 그분이 킬러로 나오시는데 목욕탕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린치하려는가. 근데 이제 목욕탕에서 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연기하시다 또 이게 미끄래요. 근데 원래 충청도 분이라 충청도 배경 영화여가지고
그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제가 원하는 그 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연기를 막 보여주는데 그분 그 특유의 호흡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약간 엇박으로 연기하는 그 재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연기 중에 진짜 좋아하는 게 그 킬리만자로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분이 거기서도 칼을 들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당구대 위에 칼을 이렇게 확 꽂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자기 손이 이렇게 칼날을 되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도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하면서 그 약간 엇박이야. 그 스피드도 약간 느리고. 근데 최동 감독 영화에서는 그냥 정상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랍다 이건. 그리고 그 저는 일부를 볼 때 김기천 선배님이 그 개똥이 이 복장을 하고 그 약간 나오는데 그 뒤로 막 도망갈 때 허영만 화백 그 애니메이션 그 나라라 슈퍼보드의 4호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그 디자인이 너무 막 신나가지고 좋아했었죠. 그 앞에 그 흑설하고 청은 두 신선이 무릎을 막 쫓아갈 때 그 유준열 씨를 쫓아갈 때 막 피리 불고 아까 대기실에서도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피 불면서 막 이렇게 안무하고 하는 게 전 약간 옛날 고전 영화 막 그 신바띠의 모험이나 막 이런 데에서 보는 것 같은 막 그 되게 고전을 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음악의 진행이나 안무 그 전체적인 시퀀스의 디자인들 뭐 이건 어디에서 그 시작된 아이디어인가요? 첫 번째 피리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집트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코브라가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인도풍의 그런 느낌인데 그 저는 고려 시대에 인도와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춤은 우진 씨랑 이제 둘이 만들어낸 거죠. 그 안무가 조우진 씨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 안무가 계셨다는 분이 조우진 배우. 그러니까 조우진 씨랑 그러니까 별의별 동작은 다 따로 안무가를 두신 게 아니고 그 안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꽝스러운 춤 같은 게 제 머리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스크류바 광고. 그렇죠. 그런데 염정아 씨는 조은혜 씨가 그렇게 하는 거를 옆에서 보고 그냥 자기 리듬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진 씨가 이렇게 하면 정아 씨는 피리를 불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두 분을 성벽 위에 세워놓고 우리를 멀리서 마원을 해주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보고 있고 뭘 찍고 있는 거지. 그 저는 이 영화 그 외계인 2부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그러니까 능파가 민계인한테 이걸 쫙 남기는 장면 있잖아요. 와 그거 진짜 멋있더라고. 그 장면은 완전히 막 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고도의 이 바퀴가 막 다 맞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 결말을 알고 있어야 이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장면이 되면 능파가 이 모든 영화의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최동 감독이 워낙 많은 등장인물을 이렇게 영화 속에 등장시켜서 마치 이렇게 서커스 저글링 하듯이 막 그 균형을 잡는 절묘한 묘기를 보여주셨는데 2부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진짜 막 극도로 밀어붙여가지고 각 신마가 주인공이 계속 바뀌면서 이 진행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무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이제 탁 돼서 이 영웅들이 쫙 이렇게 이 나래비로 딱 섰을 때 그 쾌감이 나래비를 뭐라고 그러죠? 이게 횡렬로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쾌감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시나리오 단계에서 아주 초창기부터 이런 결말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설계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좌왕이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우왕좌왕 중에 좌왕이 이렇게
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영화의 스토리는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병난정에 가면 이제 몇 가지의 미스테리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액션까지 한다름에 간다가 작전이었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스토리는 끝나는 건데 영화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영화의 끝은 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인간사처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지만 어딘가 그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기억에 남고 애틋한 느낌이 남아 있는 게 우리 삶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찍으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무슨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인 거예요. 김우민 씨가 딱 돌아서서 걸어가고 그걸 보고 있고 염정아 씨는 날아가고 이걸 그냥 찍으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장면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걸 다 고속 촬영을 하고 음악을 깔면서 마치 하나의 리듬감 있는 표현처럼 느끼게 해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염정아 씨를 이제 날려야 되는데 염정아 씨가 와이어만 타면 이제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제 근데 이 영화를 혹시나 다시 보시게 되신다면 그 장면에서 염정아 씨가 그 날아가는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모든 와이어 중에 가장 훌륭한 샷이라고 생각해.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어떻게 날아갔죠? 아니 그리고 그게 그냥 직선으로 가질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꺾이잖아요. 그렇죠. 와이어는 직선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염정아 씨는 이렇게 한번 꺾였어. 이렇게 날아가죠. 맞아. 그게 와이어였어요? 통 안에 들어갔었는데 나 그게 무슨? 네, 그걸 와이어로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빨리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저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를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 장면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와이어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와이어 하니까 이게 되게 그냥 뭐 예전부터 와이어 액션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와이어 액션을 찍는다는 건 항상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서 이 외계인 2부의 엔딩 클라이막스 장면 지금 현재 한국 영화의 기술에 그냥 그 완전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선도 너무 그러니까 보는 내내 계속 막 입이 쩍쩍 저거 어떻게 찍었지 막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 이미 전우치라는 영화를 하면서 되게 그 당시 아주 극도의 기술적인 어떤 한계를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전우치 촬영하실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그 어떤 그 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또 이런 건 뭐 그렇더라는 이게 저는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영화 찍는 건 그게 발전한다고 해서 더 쉬워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차는 저희가 다 풀 CG로 만들었지만 기차가 이제 어디에 처박힐지는 장소는 정해야 되고 실제 기차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 이제 박살을 내기 시작해야 되고 잔해들을 쌓아놓고 동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집도 만든 거지만 그 집 옆에 헛간을 어디다 놔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그 가드집 앞에서 액션씬을 찍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SF이기도 하고 판타지라는 그 겉의 장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걸 실제로 벌어지는 일처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점점 마치 리얼한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변해갔으면 좋겠고 관객분들이 결국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영화의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CG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이 숨어 있지만 관객분들이 그걸 저건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최 감독님 영화는 보고 나면 사실 굉장히 장르적이지만 결국은 인물들이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최동훈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도 연기를 했을 때 그만큼 돋보이게 되니까 배우들이. 그리고 굉장히 최 감독님이 사실 본인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결국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헤어짐 이후에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결국은 이별을 하고 나서 기어이 그 택시비도 없는 사람을 현지에 오게 해서 그 무슨 어떻게 만나라고 그걸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그 굉장히 엄청난 장르적인 도전을 하면서도 결국 이런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을게요. 일단 최동원 감독님께 그 질문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우빈 배우님께서 50여 가지의 방향이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다른 방향의 내용이 있었다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어떤 분이시죠? 진짜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그 말은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버전이 여러 가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라는 게 첫 줄을 쓰기 전에는 굉장히 이 시나리오는 정말 엄청난 게 될 거야. 하지만 첫 줄을 쓰면서부터 이렇게 평범하지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더 많은 버전들이 격가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정리되고 이렇게 된 거고 실제 저희가 그 무르기 택시를 하러 이제 명란정에서 현대로 가잖아요. 두신선도 그 현대로 가는 버전도 있었잖아요. 찍었죠?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두신선이 현대 다시 나타나는 장면은 안 찍었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그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대로 다시 시간의 문을 통과하는 게 어쩌면 이 영화의 마지막일지도 몰라라고 촬영 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찍어놓긴 했는데 택시를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염정아 배우님께 온 질문이 이 질문 재밌어요. 말투나 행동을 모델로 삼으신 도사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추도사, 부도사 이분 누구신가요? 혹시 생각난 제 연기를 보고 흑선을 보고 생각난 도사가 있으신가요? 저기 마스크 쓰신 분이 질문하셨어요. 생각난 도사가 있으셨어요? 저는 모델로 삼은 도사는 없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저희 딸이 자꾸 짱구 엄마 같다고. 외모도 비슷하다고. 그 연결해서 염정아 배우님께 또 재밌는 질문 또 있어요. 염정아 배우님 반쪽 눈썹과 파란 섀도우 분장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저희가 테스트를 여러 번을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막 눈썹을 뭐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섀도우도 뭐 빨간색으로 해봤다, 뭐 눈 밑엔 다른 색으로 해봤다, 또 문양도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제 그게 픽스가 된 거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외모가 그렇게 변해가는. 그리고 이 다음 질문도 진짜 끝내줘. 염정아 배우님. 이거는 저도 생각 못했는데 두신선은 왜 맨날 돈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이 질문은 어떤 분이 해주셨나요? 진짜 놀랍다. 네. 어디 계신가? 앞에 계시네. 그러니까 그 능파도 저희한테 무기 가져와서 돈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이 질문에는 뭐 등골이 약간 땀이 나네요. 능파한테 이놈이 우리 비검을 사고 돈을 안 줬으니까 그렇지 하고 그때 염정아 씨의 연기가 떨어요. 근데 그건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배우분들이 다 만든 거니까. 자기한테 왜 반말하냐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돈을 안 내놓고 너무 열받잖아요. 그리고 연배우님한테 있는 질문 진짜 놀랍네요. 또 연배우님한테 도수를 하실 때 요요요요 효과음은 배우님께서 만드신 건지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었고 그래도 제 소리니까 소리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모르셨죠 아무래도. 네, 깜짝 놀랐죠. 저는 그냥 야이야이야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신나가지고. 근데 아까 유정환 감독님이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실제로 나는 신선이다라고 믿어야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선인 척 할 거야라고 한다면 아마 연정아 씨도 그렇게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보면 약간 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 유승환 감독은 외계인 1부, 2부를 보시고 이 장면은 최동원 감독님의 완성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하신 질문이 있어요. 네. 근데 최동원 감독의 완성이라는 표현보다 제가 너무너무 감탄하고 질투가 났던 장면이 있는데, 아까 대기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흑설이 그 거울 통해서 손 커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1부 마지막에도 그 장면이 나올 때 그 쾌감이 어마어마했고, 이번에도 저 외계인 이거 찍어 누르고 할 때 와, 그 장면은 그 엄청나게 동양적인 상상력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이건 코스모폴리탄적인 그거 보면서 와, 난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막 싶은 생각 때문에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 볼 때 약간 외면하고 싶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번 2부를 보면서도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 제가 정말 평생 짤로 가지고 싶은 건 그 런닝머신에서 그러니까 이성계가 왕이 되었는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와, 그 안에 있는 놈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전 그건 상상도 못하고 보다가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는데 와, 저걸 왜 내가 생각을 못했지 싶어서 와, 그건 진짜 대단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최동원은 이거는 저도 궁금한 건데, 저도 질문이 있었던 건데, 현재로 돌아온 이한이는 이미 나이가 든 상태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는 진짜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 그런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어요. 그 어린 민선이 현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르쳐 주거나 같이 홈스쿨링을 받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무르기 돌아오는 그 시점, 택시를 외치는 때가 바로 직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시간이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고민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중요했던 건 그것을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침대는 사이즈가 그대로이나 이 안에 키는 커져서 발이 바깥으로 나온 것만 표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시적인가요?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많이 못해서 배워야 되는데. 주 시간이 서로 교차하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원래 최동원 감독님이 이런 그 시제를 섞는 거에 아주 완전히 그거의 마스터신데, 이번은 이제 이 시간이 그냥 몇 년 단위로 교차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단위로 이게 왔다. 이미 전우치에서 한번 하긴 해보셨지만, 근데 이번은 거의 서커스 수준의 그래서 일부 개봉하고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또 관객분들도 계셔서 좀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극장에 들어간 모든 관객분들은 영화를 아주 고민 없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막 조합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범죄재구성도 실은 거의 영화의 3분의 1이 플래시백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플래시백을 쓰면 시나리오를 못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고, 타짜도 10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고 다 그 장마다 화투짝에다가 소제목을 붙여서 했는데, 그것도 다 시간이 약간 비틀리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전에
영화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썼던 시나리오도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가는 그런 이야기를 구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그 드라마투르기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다음 영화에서는 계속 할지 뭐 아니면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좀 더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 두 번째 영화를 그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강탈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그 시간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영화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쫄딱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막 이랬는데 그리고 범죄의 재구성이 나왔는데 제가 실패했던 지점을 전부 다 이렇게 막 뭐라는 듯이 이렇게 만드니까 시간 가지고 노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100% 염정아 씨 덕분이죠. 왜냐하면 염정아 씨가 그 시간을 옮겨가는 거에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구로동 샤론 스톤 맞아 해가지고 경찰서에 오고 그걸 그 얘기할 때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왜 저 방법을 생각을 못했지 막 이러고 항상 그 최 감독님은 저한테 질투의 대상이에요. 이렇게 그런 막 일단 뭐 너무나 뛰어난 이런 각본의 구조, 인물 캐릭터의 구성, 그다음에 이런 정서 같은 것들이 막 항상 나 왜 저 생각을 못했지 막 영화를 보면서 항상 감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그 최 감독님이 자신이 왜 이런 뭐 시간의 구성을 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또렷한 이유를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자기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자기의 의식의 흐름이 가는 대로 그냥 하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어떤 공학 어떤 규칙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화 보시다가 그냥 제가 저런 거 하고 싶었나 보다 보시면 그러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예, 시간만 더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저도 이건 궁금하고 최동훈 감독님께 스피노프 느낌의 작품은 따로 계획이 없나요? 외계인의 이야기나 썬더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에 나온 모든 캐릭터의 뒷얘기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사도. 그러니까 그 뒤에 모든 캐릭터가 궁금하다고 하는 건 저의 궁금증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두신선 얘기를 더 해줄 수 없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단편으로도 보고 싶어요. 그 이 영화를 보고 봉준호 감독님이 건넨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이 두신선은 사실 없는 관계인가? 너무나 봉준호다. 그런데 사실 없는 관계였죠 둘은. 둘이 살았죠. 잠깐. 잠깐 편집돼가지고 그 부분이 날아갔지만 근데 이제 예전에 썼던 시나리오는 일부에 나왔던 소지섭 씨가 극을 끌고 가는 주인공이었던 버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고민하는 어떤 한 인간에 대한 버전이 있었는데 그런 식의 그 스피노프로 시작해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이 영화의 캐릭터들이 너무 강렬해서 저는 이 인물들의 개개인의 서사들이 심지어 그 윤경호 배우의 그 밀수한 금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너무 저는 매력적인 세계관이 펼쳐져서 정말 진심으로 이 지금 두 신선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무릎과 이하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계인 1부가 개봉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되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2부를 이렇게 개봉하게 됐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저는 이 외계인 프로젝트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1983년에 개봉했던 서극 감독의 축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서극이라는 홍콩의 아주 80년대의 위대한 장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젊은 시절에 가장 성공했었던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 홍콩 영화가 이제 그 무술 영화만 만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종의 신화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스타워즈 제작진들을 초빙에다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홍콩 최초의 그 SF 무협 영화를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촉살이라는 영화인데 당대는 흥행에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 개봉 당시에 그 영화를 봤던 관객들은 대체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촉산이 만들어낸 그 세계관과 판타지가 나중에 90년대에 대중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소강호와 동방불패 막 이제 이런 영화의 90년대 홍콩 무협의 그 신세계를 막 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계인을 보면서 많은 감독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음 영화를 기획할 때 안정적인 성공의 이 순간이 보이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이때가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 실패의 가능성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을 반복하지 않고 조금 새로운 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이 고난의 행군일지라도 그 시도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개척을 해야 하는 어떤 황무지의 이 한 발자국을 탁 내디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박스오피스의 그 성적을 가지고 얘기되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객 여러분들이 계속 이 영화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마음속에 품어주시고 계시면 언젠가는 또 우리가 두 신선의 이 사실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동훈 감독님과 이 영화의 제작진 배우분들한테 그 진심으로 되게 이런 멋진 세계를 스크린에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들 그리고 현재 하시는 거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오랜만에 또 유상한 감독님께 가까이서 뵙고 얘기하고 또 유쾌하고 저희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예,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금방 유수환 감독님이 해주신 얘기가 되게 저한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제가 만든 영화들이 다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그게 부담이 됐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건 사실인데 요새 느끼는 건 저는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본다는 건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본다는 건 돈도 써야 되고 자기 시간도 써야 되고 자기의 여유 있는 마음도 써야 되고 그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도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에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하는 감독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올해는 다들 돈도 많이 버시고 마음의 여유도 많이 챙기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우리 김태리 배우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모자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외계인 모자를 네, 세 분께 드릴 거고요. 제가 그 행사 전에 세 분께 오늘의 행운의 숫자를 좀 하나씩 좀 정해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 먼저 행운의 숫자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열이 있어요. A부터 B쪽까지 뽑아주시면
행운의 주인공 나오셔서 호명하신 분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26에 원하시는 행운의 숫자를 하나씩 정하십니다. 아까 유 감독님 정하시는 거 같고. 네. 먼저 유승환 감독님부터 그러면. 네, 저는 그 18인데 욕이 아니라 그 제 아내의 생일이 10월 8일이라 18일. 그러면 유승환 감독님의 18번 몇 년의 18번인지 한번. 네, G열. 주열 18번 계신가요? 주열 18번. 네, 나와서 유승환 감독님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나오시면 구성하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염정아 선배님 행운의 숫자 오늘이 22일이니까 22번 하겠습니다. 22번. 네, 22번. 헤이. 제이열 22번. 아, 축하드립니다. 예, 염정아 배우님께 받으시겠습니다. 예, 감독님. 저도 아내 생일이 10월이니까 10번. 10번. 네, 네, 이 사랑꾼들. 자, 10번. 자, 몇 열일까요? A열 10번. A열 10번. 네, 나와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한참 얘기 나왔던 우리 도신선이 시간을 보내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내일 어떻게 찍었는지 저희가 또 공개할 거거든요. 네, 쇼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내일 공개합니다. 여하튼 우리 유승환 감독님과 염정아 배우님, 주동원 감독님 또 함께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문 채택하신 분들은 채택되신 분들 나오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대박. 당첨이 됐어.